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저희 계속해서 이어서 채권 투자 운용 및 투자 전략 파트에서 이제 네 번째 금리 체계 조금만 볼게요. 제가 앞선 시간에 그 듀레이션하고 볼록성 파트까지 끝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두 번째 나와 있는 수익률과 가격에 대한 내용들, 세 번째 시간에 봤었던 볼록성과 듀레이션에 대한 내용들, 그 두 가지가 결합되어지면서 실제로는 요 네 번째가 아니라 다섯 번째에 있는 전략으로 바로 점프 뛰면 연계가 괜찮아요.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이 금리 체계는요, 그러니까 순서로 따지면은 우리가 채권에 대한 정의, 채권의 정의와 종류 정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금리 체계를 본 다음에 가격 결정 이론 보고, 듀레이션이랑 볼록성 보고, 그리고 전략. 요런 흐름으로 넘어가는 게 나쁘지 않은데요. 지금 금리 파트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 요 사이로 들어온 이유는 실은 금리에서 다루는 내용들의 두 가지예요, 큰 틀이. 첫 번째는 뭐냐면 이론적 배경들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론적 배경이라 하면 금리를 예측할 때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론적 배경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예측에 대한 내용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선도 이자율. 선도 이자율을 계산해내는 내용들이 이제 금리에서 큰 틀로 따지면 두 번째 파트인데요. 이 선도 이자율을 계산해내는 것 자체가 이 가격 결정 이론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좀 바탕이 돼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얘가 여기로 넘어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흐름상으로는 그렇게 가는데 학습을 할 때는 요 세 가지를 갖다가 접목시켜서 보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만약에 한 가지를 더 가져다 넣겠다, 그럼 금리 파트에서 요 이론적 배경들이 요게 딱 들어오면 전략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파트를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금리 체계는 학습을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 내용에서 계속 방금 설명드렸던 이론적 배경을 조금만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이자율 곡선이에요. 어떤 상황일 때 어떠한 이자율 곡선이 만들어지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볼 거거든요. 우리 쉽게 이자율 곡선은요,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해 두면 돼요. 그냥 이 두 가지가 다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여기 있는 이 가로축들이요, 이게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단기 채권, 여기가 장기 채권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단기 채권, 장기 채권. 그리고 여기 가로축이 수익률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보면 우상향하고 있죠. 우상향하고 있는 그래프는 단기 채권의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고요, 장기 채권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여기는 반대로 단기 채권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장기 채권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보이는데 왜 그러냐, 언제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냐를 보는 게 이제 이론적 배경에서 예측 모형이 되겠죠. 먼저 우상향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요, 장기 채권의 그래프가 단기 채권보다 높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장기 채권이 더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 언제나 리턴 값들은, 수익률과 관련되어진 리턴들은요, 리스크 앤 리턴이에요. 그러니까 더 위험해야지 수익을 더 줘요. 우리 채권에서 위험성을 뭐라고 봤어요? 채권의 위험성은 저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죠. 현금화시키는 능력들이 떨어져 버리면 채권은 무조건 위험한 거예요. 그럼 아주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만기가 조금 남아있는 단기 채권보다는 만기가 많이 남아있는 장기 채권이 당연히 더 위험하겠죠. 만기가 기니까. 그러니까 이 긴 채권에 대해서 리턴 값인 수익률을 더 주겠다 이거예요. 얘는 또 어떻게도 표현되냐면, 만약에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의 수익률을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면 어떤 투자자도 장기채를 매수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얘랑 동일한 수익률이라면 수익률이 동일할 때, 그렇죠, 위험은 낮은 게 좋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지배 원리가 여기 또 접목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투자자들은 전부 다 단기 채권만 매수하려고 하고 누구도 장기채를 매수하려고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채권이 이만큼의 추가적인 수익을 더 지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요만큼은. 이게 바로 유동성에 대한 대가예요. 얘를 우리가 유동성 프리미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상향 그래프가 나타났다는 거는요, 금리,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이 유동성 프리미엄에 대한 프리미엄을 추가로 지급했다는 거예요. 누가? 장기 채권이. 됐죠? 또 얘는 바로 뭐냐면 유동성 선호 가설이요. 사람들이 이 유동성 좋은 애들을 무조건 좋아한다. 이런 표현으로도 같이 바꿀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상향 그래프가 왜 나타나고 왜 장기 채권이 단기 채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지에 대한 개념들 채권의 위험으로 접근해야 된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하향이요. 얘가 이제 살짝 까다로울 수 있어요. 얘는 그럼 방금 우리가 앞서 배웠던 유동성 선호 가설에 의하면 유동성 선호 가설에 의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래프예요. 왜? 더 위험한 애가 더 수익률을 적게 주고 덜 위험한 애가 수익률을 많이 줬어요.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제 이런 문제들이 되는 건데요. 얘는 왜 그러냐면 지금 유동성 선호 가설은 방금처럼 이 개념 자체를 수익률을 더 주겠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을 매수하고 계속 보유하고 홀딩하겠다 이거예요. 맞죠? 근데 반대로 우하향 그래프는 홀딩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매매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매매한다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채권을 사고 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고 팔면은 상승할 때는 변동성을 키우고 하락할 때는 변동성을 낮춰야 된다고 했어요. 맞죠? 그럼 이제 요 그래프를 여기다가 접목시켜 볼게요. 자, 단기 채권 변동성이 커요, 낮아요? 변동성이 낮죠. 장기 채권은 변동성이 크죠. 만기와 마찬가지니까 지금 듀레이션을 누가 키워주냐 좁혀주냐 이거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방금 앞에 듀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중에 만기가 듀레이션에 영향을 준다고 했어요. 여기 듀레이션과 볼록성을 할 때 그 관점으로 딱 접근을 하면 단기채는 곱하기 뻥튀기가 적고 장기채는 곱하기를 훨씬 더 많이 해준다는 거예요. 뻥튀기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이 그 수익률이 변화되어졌을 때 그 변동성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 같은 그 변동폭 자체가 크지 않으니까 수익률을 더 주는 거고 얘는 그만큼 더 많이 변화시켜 주니까 수익률을 적게 주겠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관점을 이렇게 접근을 하면 이제 우하향 그래프라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또 문제화시켜서 우리가 보면 유동성 선호 가설에 의하면 우하향 그래프는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그래프예요. 유동성 선호 가설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되는 건 우상향 그래프만 또는 유동성 프리미엄을 지급한다라는 건 우상향 그래프만인 거고 반대로 우하향 그래프에다가 유동성 선호 가설은 대입시킬 수도 없고 접목시킬 수도 없다라는 개념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둘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얘는 보유해서 이자를 얻는다는 관점, 우하향은 매매를 통해서 거래하겠다는 관점. 이거 말고 이제 뭐 시장이 고점에 있다, 저점에 있다, 금리가 향후 상승할 거냐, 하락할 거냐 이런 요인들도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가는데요. 요 부분들은 같이 보세요. 실은 방금 설명드렸던 이 두 가지가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프가 이해가 돼요. 이 세 번째 그래프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다고요. 생긴 거는 가장 단순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수평으로. 그럼 지금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의 수익률을 똑같이 주겠다는 거예요. 왜 똑같이 주냐면 얘네들이 더했으니까. 됐죠? 유동성 선호 가설에 의하면 단기 채권보다 장기 채권의 수익률이 높아야 돼요. 그런데 우하향 그래프에 의하면 매매를 통한 차익 거래에 의하면 장기 채권의 수익률이 낮고 단기 채권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둘을 더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되니까 단기채나 장기채가 똑같아지는 이렇게 수평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기 채권의 유동성 프리미엄과 장기 채권의 수익률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 이 폭이 동일하다면 뭐가 나타날 거다? 수평형이 나타날 거다. 돼요?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가 봐야 되는 이 채권 파트에서 금리 체계에 대한 이론들이에요. 요게 이제 수익률 곡선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뭐 유동성 선호 가설이냐 뭐 불평 기대 가설이냐 이런 기대 가설로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그 둘 전부 다 이 그래프 세 개 갖다가 접목시켜 버리면 다 끝나요. 됐죠? 예. 그래서 먼저 이론적 배경 받고 그다음에 이제 선도 이자율에 대한 개념 한번 빼볼게요. 선도 이자율에 대한 개념은 말 그대로 이자율이거든요. 이자율은 개념상으로 이래요. 현 시점이 되고요. 현 시점에서 1기간 또 2기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3% 줄게. 그럼 얘를 뭘 나타내냐면 요 1기간의 수익률 3% 나타내는 거예요. 앞으로 1년 네가 보관하면 3% 줄게. 이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 기간도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 채권에서는 언제나 재투자 위험이 존재하니까
재투자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분필이 계속 부러진다라는 건 강조해라 이 소리니까. 아시겠죠? 우리가 선도 이자율 계산할 때 실제로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좀 집중해서 많이 봐주세요. 그래서 지금 재투자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여기 있는 이런 이자율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좀 바라봐 줘야 돼요. 그러면 왜 이 다음 이자율이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채권을 예를 들어 해당 채권이 이 기간 동안에 수익을 내는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투자하면 최소한 또는 내 투자 기간이 2년을 가정을 해요. 내가 2년 동안에 평균적으로 5%의 수익률을 내고 싶다 이 소리야. 아시겠죠? 근데 1기간 동안에 3%의 수익을 낸다면 남은 기간 동안에 도대체 몇 프로 수익률을 얻어야지 평균적인 수익률인 5%가 될까? 이 얘기거든요. 이 채권이 이제 만약에 2표채라면 매 기간 동안에 이자가 이렇게 발생할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이자들이 싹 다 더해져서 뭐를 만들어내요? 그렇죠? 만기 수익률을 만들 거예요. 앞서서 우리가 만기 수익률에 대한 개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만기 수익률이라는 그 수익률이라는 개념 자체는 시장 수익률하고 동일하게 접목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해당 채권에 2표가 발생한다면 그 발생되어지는 2표에 따른 수익률로 인해서 만기 수익률과 시장 수익률은 달라질 수도 있다 이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채권들이 만약에 2표가 있는 채권이면 이 기간 동안의 수익률은 만기 수익률을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여기 제가 물음표 쳐놓은 이 자리가 바로 뭐가 된다? 선도 이자율이 된다는 거예요. 선도 이자율은 조금 다른 말로 바꿔보면 미래 이자율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3%랑 미래 이자율. 그런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2년짜리 채권이 5%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럼 얘는 과연 몇 프로가 돼야지 얘가 될까? 이게 우리가 봐야 되는 이자율과 관련되어진 선도 이자율과 관련되어진 이론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얘 곱하기 얘는 이 소리예요. 기하 평균하면 그냥 단순하게 풀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두 개를 물어봐요. 선도 이자율은 포워드. 그래서 선도 이자율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현물의 1기간 이자율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이 현물의 2기간 수익률을 물어보기도 해요. 아시겠죠? 각각의 수익률을 어디를 물어봐도 A 곱하기 B는 C. 이 공식 하나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원칙적으로는 제곱에 제곱을 더해서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쉽게 접근하셔도 괜찮아요. 그건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 풀이의 방식에 따라서 조금만 변형을 해볼게요. 됐죠? 네. 그럼 교재로 들어오셔서 교재상에서 조금 그 추가적인 필요한 부분들 좀 언급하고요. 사례 문제 같은 경우에 한두 개 정도만 체크해보고 할게요. 자, 챕터 4의 금리 체계. 자, 섹션 1에 수익률 곡선 및 선도 이자율이라고 나와져 있죠. 그래서 1번에 보면 수익률 곡선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보시면은요. 수익률 곡선의 형태로는 우상향 또는 정상형, 그리고 우하향 또는 비정상형, 그리고 낙타형 수익률 곡선, 수평형 수익률 곡선 등이 존재한다. 됐죠?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상향과 정상형이 동일한 뜻이고 우하향과 비정상이 동일한 뜻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우하향으로 나타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리고 뭐 수평형과 낙타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계속 넘어오셔서 수익률 곡선은 만기 수익률과 잔존 만기의 좌표상에서 구성되며 특정 시점에 동일한 신용도의 채권 수익률을 대상으로 하여 잔존 만기별 차이만 가지고 구성을 하겠다. 다음 달라 수익률 곡선은 파일드 본드예요. 이걸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채권의 발행 금리와 그 채권의 수익률이 가장 근접한 2표 채권을 이용하겠다라고 나와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2표채를 갖고 수익률 곡선을 바라보는 게 보통이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시면 음영 1번에 수익률 곡선의 유형과 의미의 기억, 우상향. 현실적으로 자주 관찰된다. 동그라미 하나 쳐두시고요. 장기금리가 높고 단기금리가 낮다의 밑줄. 이러한 수익률 곡선은 순수한 기대가설 측면에서 볼 때 통화정책이 상대적으로 완화의 별표. 그래서 금융 완화에 따른 향후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로 상대적으로 장기금리가 불안하다고 별표. 그러니까 얘가 장기금리가 안정적이냐 불안하냐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뭐만 알면 돼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우상향이 나타났다는 건 장기 수익률, 장기 채권의 수익률 자체가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수익률 곡선이 불안정해질 거다. 불안하다는 뜻이 위험하다는 뜻이니까. 변동성이 커질 거다. 변동성이 커진다는 뜻이 위험하다는 뜻이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접근하면은 이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대. 하나는 알아두셔야 돼요. 통화정책이 완화될 거다. 아시겠죠?
또한 경기 상승이 시작되는 회복기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회복기의 시장 참여자들이 향후 수익률의 상승을 예상하여 장기채보다 단기채를 선호하는 경우에도 형성되는 경우이다. 그렇죠? 그래서 단기채를 좋아한다, 유동성을 선호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단락에 한편 유동성 선호 가설 별표 치시고요. 우상향형 형태의 수익률 곡선은 유동성을 중요시할 경우 나타나는 정상적인 모형이다. 만기가 긴 장기 채권일수록 변동이 크고 불확실성이 높다. 그래서 위험 프리미엄이 커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 그대로. 계속해서 니은의 우하향 형태. 우하향 형태의 수익률 곡선은 단기금리 수준이 장기금리 수준을 상회한다. 순수 기대가설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형태의 수익률 곡선은 통화정책이 긴축의 별표. 그래서 장내 물가 안정이 기대가 발생되어진다. 그리고 다음 단락. 향후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기대되거나 경기 화랑기의 별표. 금리 수준이 높은 수준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형태로 볼 수 있다. 됐죠? 한편 편중 기대 이론 측면에서는 향후 예상되는 수익률의 하락폭이 유동성 프리미엄을 초과함으로써 단기 채권보다 장기 채권의 투자 수익이 높다고 예상되는 경우 해당된다에다 밑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제가 장기 채권의 변동성이 더 크다라는 거를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투자 수익. 여기서 말하는 투자 수익은 그럼 어떤 수익을 의미한다? 그렇죠? 매매 차익을 의미하는 거지 바이 앤 홀딩 전략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디귿 수평형 곡선. 장단기 채권의 유동성 프리미엄과 수익률 하락 예상폭이 동일하여 단기금리와 장기금리가 거의 같은 수준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유동성 프리미엄하고 장기 채권이 그 변동성 폭이죠. 뭐 수익률이 떨어졌을 때 가격이 올라가는 변동폭의 크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마이켈의 채권 가격 정리 1번이에요. 수익률 떨어졌을 때 가격 상승하죠. 근데 그 상승되는 폭을 장기 채권의 긴 만기가 3배, 4배, 5배로 더 크게 만들어준다고요. 걔하고 유동성 프리미엄이 동일하게 형성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게 수평형 곡선이다. 됐죠? 이러한 형태는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불변이거나 수익률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도 나타나고 우하향에서 우상향으로 변해가거나 상향에서 하향으로 변해가는 과두기에도 나타난다. 그래서 과두기에 나타난다 체크 하나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낙타형 수익률 곡선인데요. 낙타형은 실은 우상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다가 볼록 튀어나왔다가 다시 가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뭐를 나타내냐면 시장에 충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시장에 충격이 생겼을 때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는 경우도 됐죠. 그래서 낙타형 수익률 곡선. 처음에는 만기가 길어짐에 따라 수익률이 상승하다가 일정한 만기의 정점에 이른 다음 체감하는 형태이다. 이는 단고 장저형 곡선에 의한 변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시기도 우하형 형태와 유사하다. 즉 장기적으로는 금리의 하향 안정이 기대되나 갑작스러운 통화 긴축으로 채권 시장이 일시적으로 위축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이번에 기간구조의 변동이라든가 3번에 금리 기간구조의 활용 분야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3번에 있는 것만 조금 볼게요. 금리 기간구조의 활용 분야. 이번에 기간구조의 변동은 따로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만기를 이용한 채권 수익률 전략. 투자자들은 채권의 특징, 표면 이자의 크기 및 발행인 특성을 고려하여 채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이자율이 자주 변하는 환경에서는 만기의 수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만기별 채권 수익률 전략을 세울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금리의 기간 구조를 이용해서 그 만기 채권 구조 수익률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론적 배경을 갖고 전략을 접목시키겠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딱 요 분야예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선도 이자율의 기대가 평가.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선도 이자율의 정확한 예측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예측되지 않으면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건지 떨어질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향후 금리가 상승될 거라고 예측되어지면 가격은 그렇죠 하락하는 거죠. 그럼 변동성 줄여야 돼요. 듀레이션 짧은 애들로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표면 금리가 높은 애, 만기가 짧은 애, 뭐 시장 수익률이 낮은, 만기 수익률이 낮은 애 이런 애들로 다 갈아치워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이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전략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냥 쭉쭉쭉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이 채권을 학습하시는 분들도 머릿속에서 수익률이 올라가 가격은 떨어지네 변동성을 줄이자 듀레이션을 낮추는 요인들 3가지 바로 나와줘야 돼요. 이렇게까지 머릿속에서 쭉쭉 돌아가지 않으면 시험장 들어갔을 때 자신이 없어져요. 이게 맞나? 틀리나? 그러다 보면 이제 한두 문제로 67, 68, 69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70점 합격에서. 우리 자주 경험하는 거죠. 아마 지금 2번, 3번째 학습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더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분명히 잘 알았는데 시험장만 들어가면 헷갈리고 자신감이 점점 하락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예. 자신 있게 골라내려면 보다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디귿의 채권의 가치 평가 및 가격 결정. 금리의 기간 구조를 이용하여 채권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수익률 곡선은 시간에 대한 순수한 기대를 나타내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기간이 유사한 대체 상품의 수익률을 고려하자. 됐죠? 그 다음에 리을, 만기가 다른 채권 간의 투자기의 표착. 채권은 만기가 같으면 수익률이 직접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 효과의 측정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만기가 다를 경우에 수익률을 직접 비교하기가 어려워 조정을 해야 되고 이럴 때 그 채권 사이에 가격 차이가 발생해서 차익거래 기회가 생긴다. 이 소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오면 수익률 기간 구조의 예라고 해서 각각의 뭐 채권의 종류별로 해서 수익률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보여줬는데요. 네. 볼 필요 없어요. 네. 한 페이지 넘어오면 이제 선도 이자율에 대한 개념이요. 스트릿 커브랑 스파 커브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첫 번째 줄. 수익률 곡선 혹은 수익률의 기간 구조는 만기 수익률, 현물 수익률, 그리고 선도 수익률의 만기 기간과의 관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만기 수익률에는 이표 효과가 포함된다. 앞서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표체인 경우에는 만기 수익률과 시장 수익률이 다를 수 있다고요. 하지만 이표체가 아니라면 보통 만기 수익률과 시장 수익률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 수익률을 쓰는 경우도 있고 만기 수익률을 쓰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뭐 계산할 때? 채권의 가격 결정 이론에서 채권 가격 결정할 때. 아시겠죠? 예. 그래서 만기 수익률에는 이표 효과가 포함될 수 있고 선도 수익률은 미래의 단기 수익률을 의미한다. 됐죠? 그래서 선도 수익률인 얘는 미래의 단기 수익률을 의미하는 게 선도 수익률이에요. 개념 자체를 이 그림 안에서 다 이해하려고 하세요. 예. 계속 따라서 수익률과 만기 기간과의 관계는 현물 수익률로 가장 잘 표현될 수가 있다. 그래서 수익률하고 얘는 뭘로 보자? 얘를 바라보면 되게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물 수익률, 현물 1기간, 현물 2기간 이 두 개 수익률만 알고 있으면 얘랑 얘랑 갖다 놓고 선도 이자를 우리가 바로 계산해낼 수 있고 그때 얘네 둘의 가중평균값 중에 하나인 만기 수익률도 우리는 쉽게 계산해낼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자 이거죠. 아시겠죠? 모든 걸 다 계산하기 위해서는 현물 수익률이 중요하다. 여기서 또 현물 수익률이라고 나왔는데 이 기간은 현물이라고 이해 못하시면 안 돼요. 채권은 만기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4년짜리, 5년짜리 전부 다 지금 거래하는 거니까 현물 수익률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대신에 만기 1년짜리를 사서 2년 동안의 수익률을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내년도에 만기 1년짜리 수익률이 선도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보세요. 이게 나중에 혼자 보면서 또 혼동하는데요. 자, 우리가 2년 동안 투자 기간이 총 2년이에요. 근데 채권을 2년 만기 채권을 살 게 아니라 1년 만기 채권을 곱하기 2번 살 거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 2번 사야지 투자 기간이 2년을 채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1년 만기 2번 거 중에 첫 번째 거는 우리가 현물 1기의 수익률은 시장에 존재해요. 뭐 예를 들어 3%다 이렇게. 그런데 내년도에 1년짜리 선도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알 수 없어요. 내년이 돼봐야 아는 거예요. 올해 연말에 이거 채권 갖다가 돌려줘 봐야지 그때 시장 수익률 대비 채권 발행하는 기업들의 리스크 프리미엄 감안해서 4%가 될지 2%가 될지 알 수 없다 이 소리예요. 아시겠죠? 얘를 갖다가 뭘로 놓고 보자. 2년 만기 지금 거래되는 2년짜리 채권에는 얘가 포함되어 있을 거니까 어느 정도의 예측이.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의 예측은 당연히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겠죠. 그런데 내년도에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니까 일단 얘 사놓고 얘가 지금 뭐 5에서 6% 해서 더 높다. 그러면 선도 이자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1년짜리 사고 얘를 갖다가 초과 수익을 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실은 선도 금리를 예측해야지 채권의 매매 전략을 짜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해놓고선 1년짜리 채권을 거래하는 경우도 있고 1년짜리 채권 자체를 아예 거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1년짜리 채권을 거래하겠다라는 건 어떤 의미로 접근을 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수익률을 내겠다는 게 아니라 얘가 앞으로 상승할 게 예상된다. 그러면 이 기간 앞으로 향후 이 채권 금리가 올라갈 거니까 가격은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권 갖다가 팔자 이 소리예요. 또는 팔기 싫으면 듀레이션을 낮추자 이 소리예요. 가격 하락할 거니까 변동폭 조여줘야죠. 반면에 선도 이자율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럼 가격은 상승한다는 뜻이니까 듀레이션 키워줘야 된다고요. 변동성. 그래서 더 큰 초과 수익을 내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도 이자율이라는 것 자체가요. 내년도의 금리를 예측하는 목적 당연히 있죠. 근데 그 예측하는 목적으로 그래서 채권 사서 내년도에 3% 이자 먹자. 그럴 거면 그냥 2년짜리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 사는 게. 굳이 1년 리스크 못하러 가죠. 맞죠? 그러니까 선도 이자율이라는 개념 자체를 학습을 할 때 머릿속에 뭘 넣어둬야 되냐면 선도 이자율을 예측해서
이론적 배경들, 금리를 결정하는 금리 가격 결정 모형과 이런 이론적 배경들과 선도 이자율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서 향후 금리가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를 예측을 통하여 매매 전략을 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상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채권의 정의, 가격, 그 듀레이션이랑 볼록성, 그리고 전략으로 안 넘어가고 금리가 여기로 들어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론들이 조금 들어가면 전략을 짜는데 좀 이해도가 올라갈 수 있다. 아시겠죠? 예. 근데 학습을 하다가 보면 이게 좀 별개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별개로 떨어뜨리시는 안 되고 하나로 좀 묶어주세요. 됐죠? 계속해서 그래서 위에서 네 번째 줄이에요. 현물 수익률은 무이표채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는 스트립 수익률 곡선과도 같은 개념으로 간주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스트립 수익률은 뭐를 의미한다? 무이표 채권의 현물 수익률을 의미한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밑에 있는 예시 한번 보시면 그 다음과 같은 가상 채권의 예를 보자. 10,000원이고 5%, 1년 일시급 1095원이고 표면 이자율 6%에 2년 만기 1년마다 이자 지급 1, 2의 만기 수익률을 구하라.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2표가 없죠. 그러니까 바로 그냥 만기 수익률 이자랑 원금 더해서 1,500원을 1 플러스 R로 나누면 그 R이 만기 수익률이 돼요. 근데 그 채권 2 같은 경우에는 1년마다 이자를 지급하니까 2표를 한번 받잖아요. 표면금리 6%로. 그러니까 600원을 한번 지급받고 A와 B 자체의 만기 수익률을 계산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기 수익률 계산하는 방식들이 조금 달라지고 있죠.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 채권의 일일이 이용하여 스트립 수익률을 구하라 그러면은 마지막 풀이에서 그 10,000원은 500원 플러스 그 10,000원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제 만기 수익률이 5%니까 만기 수익률에 대한 전체 총 수익률을 다시 한번 나누는 거예요. 더해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 놓으면 제 하단에 봐보세요. 여기서 스트립 수익률은 표준 수익률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채권은 1년, 2년 차에 걸쳐 원리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므로 두 가지 스트립을 보유한 셈이 된다. 즉 1년 후 600원을 지급하는 할인채와 2년 후 1,600원을 지급하는 할인채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1년 6%, 2년 6%짜리 더해서 가중평균 때려버리니까 오른쪽 넘어오면 5.5% 돼버리죠. 그러니까 스트립 수익률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할 때는요. 2표가 없으면 만기 수익률이 곧 현물 수익률하고 동일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2표가 발생하는 순간 2표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률 자체를 만기 수익률에 더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만기 수익률이 그 뭐 표면 금리,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이나 표면 금리보다는 당연히 높아지는 거예요. 2표가 들어오면서 수익률이 좀 더 올라가니까. 그리고 두 기간이기 때문에 그 둘을 더해서 가중평균하겠다. 됐어요? 네. 개념상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스트립 수익률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계속 다음 페이지 넘어와서요. 그 5.5% 밑에 스트립스의 구성 요소를 이용하여 또 다른 합성 채권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만기 수익률은 실제로 스트립 수익률들의 복합 평균치가 된다. 그러니까 복합 평균치라는 게 가중 평균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금 스트립과 이자 스트립의 가격이 정상적으로 평가되었다면 이들을 매수하여 합치면 원래 미국 국채의 가치와 동일해야 된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서로 다른 미래 시점에서 원리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이 표체는 순수 할인채의 포트폴리오로 간주되며 이 표체 가격에 내재된 스트립 수익률 곡선은 현물 수익률 곡선이라고도 불리운다.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번 보면 이 표체에 내재된 스트립 수익률 곡선은 현물 수익률인 스팟 레이 커브죠. 그러니까 스팟 커브가 된다 이거예요. 현물 수익률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실은 나왔어요. 스트립 수익률하고 스팟 수익률이 동일하기 위해서는 이 표체 자체가 내재돼 버리면 이 둘은 동일해진다. 아시겠죠? 반대로 말하면 이 표가 없어도 동일해지는 거고 이 표가 내재돼도 동일한 거고 이 표가 존재한다면 스트립 수익률과 스팟 수익률은 반드시 다르게 나타날 거고 아시겠죠? 네. 그 지금 여기 스트립이랑 스팟 커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들은 눈으로만 한번 보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이해가 잘 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걸 갖고 막 머리 아프게 싸맬 필요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볼 선도 이자율 곡선이 핵심이니까. 아시겠죠? 예, 3번으로 내려오면은요. 포워드 커브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워드들은 무조건 선도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년짜리 할인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의 대안으로 1년치를 먼저 매입하고 다시 1년 후 1년 만기 할인채에 재매입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아까 설명드렸던 이 얘기. 1년짜리 사고 다음에 또 사고 2년으로 안 산 다음에 그래서 앞에 얘의 채권 1, 2를 이용하여 임플라이드 포워드 레이시에요. 내재 선도 이자율을 구해보자. 스트립 수익률은 현재 단기 이자율과 선물 이자율의 기하 평균치가 된다. 그래서 얘 곱하기 얘, 그러니까 얘 제곱 한 거는 얘다. 이렇게 바라보라고 했었죠. 그래서 1 플러스 y2의 제곱은 1.05 곱하기 1 플러스 f1이라고 나와져 있는데 f라고 나와 있는 게 선도 이자율이에요. 그러니까 현물 이자율에다가
선도 이자율을 곱하면 2년 수익률의 제곱과 같다. 이 소리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앞 사례에서 그 현물 2기간의 수익률이 5.5%이므로 선도 이자율은 6%가 된대요. 그럼 이제 한번 봐볼까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 자, 우리가 그 스트립 수익률을 통해서요. 2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이 5.5%라는 걸 계산을 했고요. 1년 만기 현재 현물의 이자율이 5%를 알아냈어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제 이 그래프에다가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현물 1기간인데 얘가 5%. 여기가 선도 이자율인 포워드 레이트. 그리고 2년 만기 수익률이 5.5%. 스트립 수익률을 계산해낸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얘랑 얘를 곱하면 얘 제곱이 돼야 된다 이 소리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당연히 1 플러스 R의 형태로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나와 있는 포워드 레이트이 6%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얘에 의하면 얘가 단기 채권으로 바라보고 얘를 장기 채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예요? 상향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 채권의 수익률이 앞으로 상승할 거네요. 그럼 가격은 하락하겠죠. 듀레이션 어떻게 해야 돼요? 듀레이션 줄여줘야 된다 이 소리예요. 아시겠죠? 요거 계산해내서 실제로 시험에서는 요 포워드 레이트 계산하거나 2기간 수익률 계산하는 게 다예요. 이거 가르쳐주고 이거 계산해라. 현물 2기간 수익률은 어떠냐. 그러니까 얘를 계산하거나 얘를 계산하는 산수 문제들인데 요 산수 문제에서 한 발은 더 나가서 머릿속에 넣어두고 계세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변형될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하단에 보면은요, 방금 설명드렸던 요 공식 그대로 갖다가 수익률을 계산해냈으니까 한 번 정도 보시고 맨 마지막 줄이에요. 따라서 투자 1년 후에 1년채 만기 이자율 6%일 것으로 확신한다면 2년 할인채를 지금 투자하는 것과 1년물을 투자한 후 1년 후 다시 1년채에 투자하는 것은 동일한 투자 효과를 가져온다. 또는 2년 할인채를 지금 투자한다면 투자자는 1년 내재 선도 이자율 6%로 투자를 확정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와 같이 만기 수익률과 스트립 수익률, 선도 이자율은 각기 다를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보면 스트립 수익률의 현물 수익률이다 라고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립 수익률은 무조건 현물 수익률인데 2표가 내재된 거예요. 또는 2표가 없는 거예요. 2표가 포함되면 현물 수익률을 스트립 수익률로 볼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또는 만기 수익률과 스트립 수익률이 동일해질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하단에 있는 그림 정도 보고 이제 박스표의 하단 보세요. 만기 수익률은 스트립 수익률의 복합 평균치이므로 스트립 수익률이 상승하면 만기 수익률 또한 상승하지만 스트립 수익률보다 덜 상승할 것이다. 또한 만기 수익률과 스트립 수익률의 차이는 만기가 짧을수록 작으며 만기가 길수록 커진다. 별표 쳐서 꼭 기억하세요. 얘가 이제 우리 마지막에 봐야 되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요걸 갖다가 접목할 거니까. 요거 가만히 이해해보면 요 소리는 요 소리예요. 얘가 이 소리다. 아시겠죠? 그 지금 아까 우리가 그 계산했던 2년 만기가 5.5% 나왔었는데, 그죠? 얘를 바라보면 포워드 레이시 6%로 나오니까 변동폭에 대한 개념들도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예. 오른쪽 가면 다시 선도 이자율 또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는 아예 보지 않고 점프 뛰어서 넘어갈게요. 어디로 갈 거냐면 다음 페이지 넘어와서 5번에 선도 현물 그리고 만기 수익률 곡선 여기만 볼게요. T기간의 현물 이자율은 현물 이자율과 선도 이자율의 기하 평균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리고 만기 수익률은 현물 이자율의 가중 평균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하면은요. 이자율 상승 기간이라고 보세요. 요거 보세요. 요거 그려놓은 거. 뭐가 제일 높아요? 선도 이자율이 1등.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2기간 현물이 높고 그 다음에 1기간 얘가 5%네요. 됐죠? 그러니까 보면 선도 이자율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현물 수익률이 크고 마지막에 만기 수익률이 가져요. 아시겠죠? 반면에 이자율이 하락하면 만기 수익률이 가장 크고 현물이 중간에 끼고 선도가 제일 낮다. 이렇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 지금 그려놨던 요걸 갖고 그대로 접목시켜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요것도 상승 기간 구조냐 하락 기간 구조냐에 따라서 한 번 정도는 암기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선도하고 현물을 결합하면 만기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 수월해질 것 같아요. 이해를 하실 때. 네. 자, 그래서 하단에 있는 예시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예시는 1기간 이자율, 2기간 현물 이자율 계산하는 법들이거든요. 선도 이자율을 갖다가 대입해서 푸는 거니까 한 번 정도만 보세요. 자, 섹션 2로 넘어오시면 기간 구조 이론에서 불평 기대 이론 볼게요. 채권 수익률의 기간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론은 처음 피쉬에 의해 제기되어 러치에 의해 개발된 이론들이다. 그게 바로 불편 기대 이론이에요.
불편 기대 이론은 여기서 편이 편중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도 편중되지 않았다라고 바라보는 게 불편 기대 이론의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불편 기대 이론에 의하면 우상향이나 우하향이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단기가 높거나 장기가 높거나 이런 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오시면 중간 단락 보세요. 불편 기대 가설이 주는 중요한 의미는 수익률의 곡선 형태가 미래의 단기 이자율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의 별표. 그러니까 우상향할지 우하향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당장은.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미래의 단기 이자율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 가설의 하나예요, 불편 기대 이론이. 그러니까 만약에 투자자가 금리 앞으로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우하향 나오는 거고요. 올라갈 거야. 그럼 우상향 나오는 거예요. 됐죠? 예. 예컨대 만약 현재 이자율 수준이 매우 낮아 모든 투자자들이 미래 단기 이자율이 상승하리라고 예상한다면 수익률 곡선은 우상향, 반대면 우하향할 것이다. 됐죠? 예. 그 다음에 그 하단 맨 밑에 페이지 내려오면은요. 첫째 보세요. 이제 불편 기대 이론의 가설이에요. 가설. 이러한 가정들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모든 투자자는 위험 중립. 위험 중립이어야지. 만약에 위험 회피적이면 미래를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볼 거예요. 뭐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겠죠. 위험 선호형이면 리스크를 무조건 키우려고 할 거예요. 맞죠? 근데 그러지 않고 위험 중립형이어야지 상승과 하락 그 어느 쪽으로도 편중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됐죠? 계속해서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면 둘째, 단기채권의 장기채권은 완전 대체관계에 있다. 즉 단기채랑 장기채를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차익거래가 성립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 그 다음에 거기서 5줄 내려오면요. 셋째는 미래 이자율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미래 이자율, 선도 이자율을 예측하지 못하면 앞으로 상승할지 하락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선도 이자율인 미래 이자율을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3가지 가설들 반드시 알아두세요. 한 페이지 뒤로 넘어오면 이번에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 한번 봤죠? 불편 기대 이론이 갖는 중요한 단점은요. 투자자들이 위험에 대하여 중립적 투자가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중립적인 투자자들은 없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기대 이론에서는 모든 투자자들이 미래 이자율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위험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다 어때요? 위험은 상대적으로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위에서 6번째 줄에 따라서 모든 투자가들은 기본적으로 유동성을 선호하게 되어 만기가 길어질수록 증가하는 위험에 대한 유동성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이다. 됐죠? 그래서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 우상향 그래프, 요 유동성, 그러니까 단기채권의 유동성을 장기채권이 주지 못하니까 그만큼의 수익률로 보답을 해줘야 된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거기서 그 다음 줄에 최초로 힉스에 의해 제시된 이론으로서 유동성 선호 이론 또는 기대 위험 회피 이론이라고도 부른다. 이 이론에 따르면 장기채권의 수익률은 기대 현물 이자율의 유동성 프리미엄을 가산한 값의 기하 평균과 같다. 아무튼 간에 유동성 프리미엄을 더해준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 그래도 내용은 한번 읽어는 봐두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계속 넘어오시면은요. 위에서 3번째 줄에 일반적으로 자금의 제공자는 자본 손실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단기 채권을 수요하므로 현금 공급 기간이 짧고 기업은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조달하기를 원하므로 현금 수요 기간이 길다. 따라서 이제 그 투자자는 단기 채권이 좋고 기업은 장기 채권이 좋은데 그 둘을 서로 그러니까 밸런스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기업 입장에서 그 단기채보다 더욱더 매력적인 어떤 조건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제시되는 그 조건이 추가적인 유동성에 대한 프리미엄, 더 높은 이자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서 4번째 줄 이는 수익률 곡선이 실제로 우상향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라는 사실과 일치하고 있다. 또한 장기채권의 수익률에 유동성 프리미엄이 포함될 경우 만기가 서로 다른 채권을 소유함으로써 기대되는 수익률이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고 따라서 불편 기대 이론과는 달리 만기가 서로 다른 채권들은 완전 대체가 될 수가 없다. 우리 불편 기대 이론에서는 단기채와 장기채가 완전 대체 관계에 있다고 했잖아요. 서로 바꿀 수 있다고. 그 얘기는 단기채 금리나 장기채 금리나 서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에 의하면 단기채권과 장기채권의 금리는 명확한 차이가 생기죠. 장기채권이 더 수익률이 높고 단기채권이 수익률이 낮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대체될 수 없다. 계속해서 3번의 편중 기대 이론이에요. 편중 기대 이론과 불편 기대 이론과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의 결합으로 수익률 곡선이 어느 시기에 기대 선도 이자율과 유동성 프리미엄을 동시에 반영한다. 이 가설에 의하면 낙타형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한다에 동그라미 쳐두시고 끝.
됐죠? 예. 한 페이지 다시 넘어오시면 시장 분할 이론이요. 시장 분할 이론은요. 단기채나 장기채에 투자하는 이 투자자들은요. 시장을 딱 잘라놓고 여기서 우상향, 우하향, 우상향, 우하향 서로 나름대로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단기채 시장과 장기채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서로 다르다라는 걸 가정하는 게 시장 분할 이론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그 밑에서 네 번째 줄. 단기 부채가 많은 금융기관들은 단기 채권에만 투자하고 장기 부채가 많은 장기 금융기관들은 장기 채권에만 투자하게 돼요. 이들 장단기 시장은 장단기 채권 간의 차익 거래가 가능하지 않은 완전 분리된 시장이 되어진다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면 끝. 이렇게 보면 저희가 이제 금리와 관련되어진 내용들은 거의 다 봤고요. 섹션 3 넘어오시면 수익률의 위험 구조. 그럼 이제 이 채권에서 우리는 쉽게 유동성 프리미엄이라고만 배웠는데 채권에서 주는 이 이자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이거예요. 이제 앞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건 시장 이자율에 그 기업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결합한 위험 프리미엄이 더해져서 채권의 수익률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리스크 프리미엄은 과연 유동성 리스크만 있느냐 이건데 실제로는 유동성 리스크도 있겠지만 디폴트 리스크도 있죠. 이 기업 자체가 파산할 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같이 존재해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찢어보겠다. 됐죠? 그래서 밑에 내려오면 1번 위험의 종류에 양가로 1번 이자율 변동 위험. 됐죠? 2번에 구매력 위험. 구매력 위험 옆에다가 인플레이션이라고 적어두세요. 항상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구매력 위험이라고 표현해요. 3번 재투자 위험, 4번 신용 위험, 채무 불이행 위험, 5번 중도 상환 위험. 이러한 리스크들 뒤로 넘어오면 환율 위험, 시장 위험과 유동성 위험 등이 실제로 채권에 들어가는 리스크 프리미엄에서의 그 리스크 프리미엄을 결정하는 요인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목 정도로 보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제목을 봤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러는 분들은 그 안에 내용도 한 번 정도만 읽어보세요. 됐죠? 그 다음에 넘어오시면 약정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이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약정 수익률에는 뭐라고 적냐면요. 약속한 수익률이에요. 우리가 보통 은행에다 예금을 하면 1년에 2%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걸 우리가 약정 수익률이라고 해요. 실현 수익률은 그 약정 수익률과 실제 거래된 수익률에서 그 실제로 거래된 수익률을 우리는 실현 수익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 페이지 또 넘어오시면은요. 3번에 수익률 스프레드에서 그림 4-7 나오죠. 자, 여기 보면 그림 4-7을 봐보세요. 무위험 수익률에서 8%까지 그려져 있죠.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시장 수익률이나 마찬가지요. 우리가 우리 단기채 수익률, CD 수익률이나 그 미국의 채권, 재무상 단기 채권 수익률 이런 것들이 보통 요 무위험 수익률을 나타내고요. 그 위에다가 뭐가 더해지냐면 위험 프리미엄이 더해져요. 리스크 프리미엄. 그게 예를 들어 2% 정도 되는 거고 그 위에다가 디폴트 프리미엄이에요. 지급불능 프리미엄이 또 더해지는 거예요. 요걸 다 더해서 이게 뭐가 된다? 채권의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 디폴트 프리미엄과 리스크 프리미엄을 합쳐서 우리는 수익률 스프레드라고 부른다.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약정 수익률은요. 얘네들을 다 결합한 게 약정 수익률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를 차감하면 지급불능 프리미엄을 차감하면 그게 기대 수익률이 되는 거고. 됐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더해져서 뭐가 만들어지는지를 요 그림 하나를 보고 정리 하나만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 수익률 스프레드는 뭐에서 뭘 뺀다? 약정 수익률에서 무위험 수익률을 차감하는 게 수익률 스프레드다. 수익률 스프레드는 다르게 말하면 리스크 프리미엄에 디폴트 프리미엄 더한 게 수익률 스프레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됐어요? 네. 이렇게까지 하면 저희가 채권의 금리에 대한 부분들 한번 정리했네요. 채권 금리 파트는요. 이제 여기 아직 제가 일부러 지워두지 않았는데 말은 되게 많았는데요. 핵심은 근데 여기 다 있어요. 이론적 배경에서 우상향, 우하향, 그리고 편중되지 않는다, 시장이 분할되어져 있다. 이런 그 수익률 곡선과 관련되어진 내용과 이론적 배경들, 불평기대가설, 유동성 프리미엄, 시장 분할 이론 이런 것들 갖다 접목시켜서 하나 보시면 되고요. 선도 이자율의 개념은 우리가 스트립 커브니 스팟 커브니 만기 수익률이 엄청 머리 아픈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론으로 그냥 딱 한번 정리해 버리면은요. 이 기간 수익률은 현물 수익률에다가 선도 수익률을 곱한 것의 가중 기하 평균이다. 여기다 제곱만 해주면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계산식으로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선도 이자율과 현물 이자율 계산해낼 수 있으면 끝인 거고.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 누가 포워드 수익률이 어떻게 됐을 때 선도 이자율이 가장 높은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선도가 가장 높은 거고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선도가 가장 낮은 거고. 이렇게 접근해 버리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쉽게 정리해서 머릿속에 핵심 포인트만 탁탁 때려 넣으세요. 이걸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면 채권은 실은 깊이 있게 파잖아요. 채권만 갖고 이런 책 10권을 만들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난해하고 복잡한 파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튼 간에 채권에 무슨 실제 운용하는 전문가가 된다는 관점보다는 해당 교재에 나와 있는 거는요. 자격증 시험을 응시하는 수준으로만 학습하면 돼요. 저 또한 설명을 드릴 때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는 수준까지 설명을 드리고 글을 넘어가는 것들은 한 번만 읽어보세요. 하거나 또는 이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빠르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짧게 설명한다고 해서 여기 이해가 너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머리 아플 필요 없어요. 짧게 설명한다는 건 그만큼 출제율이 떨어지고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전부 다 정리해서 채권 운용 전략할 거예요. 아시겠죠? 전략을 하면서 학습이 잘 안 되면 앞에 부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어디 다시 봐야 되는지는 언급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아시겠죠? 네, 이번 시간 강의 듣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